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에드워드 칸은 그렇다고 하면 역사가는 사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강연을 펼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 또는 개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는 암탉과 달걀에 관한 문제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역사는 다른 시대의 부당한 영향에서 우리를 구제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대의 부당한 영향에서도 환경의 억압과 우리가 숨쉬는 대기 압력에서도 우리를 구제해야 한다라고 액턴의 역사적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전투를 벌이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소유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인간, 즉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법 조문 앞에 공포문인데요. 헌법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이 말은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또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의 그 뿌리가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즉 민주공화국 역사는 우리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9년 3월 1일 이전에는 대한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어떤 나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액턴의 어떤 평가로 봤을 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이전에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와 민주주의가 있던 시대에 이런 역사를 두고 개인의 어떤 사상적인 사유적 변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구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어떤 역사들이 많은데요. 즉 사람들도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사회의 틀이 넘어서지 못할 때는 같이 사유가 갇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에드워드 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사회와 개인 중에 부장님은 어떤 걸 더 우선시 하시는 편입니까? 예, 일단 여기서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갖다가 암탉하고 달걀로 비유를 하셨는데, 암탉과 달걀의 비유를 한다 그러면 암탉은 진화를 하는 거고 알은 진화를 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개체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거니까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달걀과 암탉의 논쟁은. 그 닭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화를 통해서 닭까지 갔던 거고요. 그 닭이 낳을 수밖에 없는 게, 낳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알이라고 하는 건.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여기 이분은 사회를 먼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정치사나 그 중앙사 정치사 중심의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0년 정도 후에 후손들이 이 시대를 아마 역사 기술을 한다 그러면 뭐 몇 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뭐 중동 어디 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쭉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송파문고가 그때까지 남아 있겠죠. 이렇게 이어서 송파문고를 찾아온 그 사람이 문화유산 송파문고를 보면서 그 시대에 100년 전에 송파문고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것들이 영상 기록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역사가 아닌 거라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야기도 역사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치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점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을 넘어가면 방법론에 대해서 카가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에게 역사와 과학 그리고 도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답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경험 자료, 즉 사실이라고 추정되는 것에 도움을 빌려서 원리들을 위해 증거를 획득한다. 또한 우리는 원리들을 기초로 하여 경험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라고 코엔 나겔의 의견을 들으면서 역사가 순환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즉 역사가 일단 부정부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뭐 부정부패를 또 하고 결국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순환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칸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제껏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온 편안한 공식들을 상실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발판을 달변하거나 수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의 바닷속에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역사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다 최근에 생겨난 권력일수록 정지해 있기란 어려운 법이다. 즉 첫째, 그 권력을 창출한 자들은 신속한 전진운동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본질적으로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급한 혁신가들이며 또 계속해서 혁신가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둘째, 그들이 일으키거나 제압한 세력은 더 심한 폭력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놀라울 만큼 유사하더라도 상이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같은 상황이 1900년대에 일어났을 때, 2000년대에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을 따로따로 연구하고 난 후에 그것들을 비교한다면 그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초월을 위대한 미덕으로 삼고 있는 몇몇 역사 철학 이론의 만능 열쇠를 사용해서 지금 말한 것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란 운동이다. 그리고 운동은 비교를 뜻한다. 역사가들이 선이나 악처럼 타협이 불가능한 적대적인 용어보다는 진보적이라거나 반동적이라는 말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용어로 자신들의 도덕적인 판단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역사가가 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 즉 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은 일정한 틀에 따라서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는 어떤 행위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틈새를 메우기 위한 역사적 해석의 또 하나의 방법은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학과 역사가 일치했다가 서로 떨어져 나가서 각자 고증하고 의견을 밝혔다가 이런 관계에 있다. 즉 순환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다라고 3장에서는 답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좋은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군, 인조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느 게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해군을 극복해냈던 인조 반정을 일으킨 게 선이라면 광해군은 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일 경우에 광해군을 우리가 만약에 더 높이자고 하면 인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또 돌아가서 앞으로 가서 태종 이방원이라는 이 양반이 철혈 군주인 것처럼 만약에 계속 간다면 그분이 조선 왕조를 세울 때 돌아가신 분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방원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 선을 긋는 순간 상대편이 있을 테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언제든지 그건 뒤집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충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선이었다면 상대편 악이어야 그
아까 제가 그 사건 자꾸 말씀드렸는데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때 우리의 다툼이 내가 맞으면 상대편이 틀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써놓을 거잖아요. 저의 글에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반대로 써놓을 테고. 그럼 3자는 그걸 보면서 어디가 더 나은 더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럼 거기에선 사실 정답이 없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제 기준에는 제가 억울합니다. 굉장히 저는 선한 사람이라 억울한데 또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예, 뭐 저도 부장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싸우니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에서 이 카가 강연에서는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라는 어떤 제목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유를 뚜껑이 덮인 냄비 안에서 끓이면 넘치게 된다. 즉 세계사는 만일 그 안에 우연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면 매우 신비스러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 우연 자체는 본래 일반적인 발전 경향의 일부이며 다른 형태의 우연들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러나 발전 경향의 가속과 지체는 그러한 우연들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 우연들에는 처음부터 어떤 변화의 선두에 있는 개인들의 우연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상상적인 분할선으로 일종의 관념적인 실제에 불과하다. 현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또 다른 시간의 차원을 몰래 논의에 끌어들일 것이다. 즉 역사는 왜? 라는 질문에 더하여 어디로? 라는 질문도 제기한다. 사실 조상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집안을 패족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자식들에게 가문이 이제 몰락한 어떤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방 나아질 것도 아니다라고 자손들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패족이라고 하더라도 선비의 기상을 유지하는 길은 여전히 있다고 계속해서 정약용 선생님은 저술합니다. 패족끼리 무리를 짓고 살지 말 것,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뽕나무를 심어 가난에서 벗어날 것,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벼슬하는 사람처럼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살 것. 그 중에서도 핵심은 책을 읽는 것을 말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책은 계속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패족에서 벗어나 청족이 되려면 오직 독서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했고 청족은 대대로 절개와 의리를 숭상한 어떤 정시 일가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계속해서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를 만일 자기가 지금 생각을 남겨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재판 기록 한 가지만 보고 자신을 죄인 정약용과 그 후손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에서는 어떤 단순히 사원부에서 재판을 통해 죄인을 만든 정약용 이후에 우연이라는 어떤 이 사람의 기질 그것을 불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족으로 살고자 했던 패족이 되지 않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면서 관념적인 실제로 진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거하고 또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사례가 좀 부장님 있을까요? 이거 뭐 똑같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 제일 뭐 못난 임금이라면 선조 임금이나 보통 인조 임금을 많이 말씀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유는 전쟁 나면 도망갔다, 뭐 백성을 버렸다. 근데 한반도에 그 수많은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는 도중에 지도자들이 전쟁 나서 안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 공민왕이라고 하신 분들은 뭐 되게 존경하잖아요. 고려 시대 왕으로 마지막 그 후대 고려를 뭐 부흥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동 지역에 가면 노다리 밟기라는 민속놀이가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그 거란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이 공민왕하고 노국공주가 경상도 안동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냇물을 건널 일이 있는데 노국공주 위대하신 분을 물에 넣을 수 없잖아요.
동네 사람 여자들 쫙 엎드려라 물에 들어가서 그 위로 밟고 가는 게 노다리 밟기예요. 그런 민속놀이가 남아 있을 만큼 뭐 그 우리 여기 임충석 선생님 계시는데 인절미라는 말 아시죠? 떡 인절미가 어떤 떡이냐면 인조 임금이 이괄의 난 때 공주로 도망을 갔다가 임시 임가성을 가지신 분이 떡을 하나 바쳐서 그걸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걸 처음에 인절미라고 하다가 그게 인절미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만으로는 그분들이 암군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거는 그 전후 왕들, 그 조선의 상황들 때문에 막 그렇게 되는데 선조 임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인 게 조선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분들 뭐 율곡이 뭐 태계 이황이든지 뭐 정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다 선조 시대 때 이순신부터 시작했다. 유성룡이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인물의 반 정도는 선조 임금 때 분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그런 인물들을 갖고 있던 왕이 정말 암군일까요? 이유는 뭐냐면 우연하게 선조 임금이 조선에 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재들 많이 갖고 있고 조선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 전국이 통일이 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야심가가 나타납니다. 그가 조선을 명나라를 침공하는 거에 조선은 길을 내어 달라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의 전국이 통일이 되지 않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 도쿠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다면 조선의 침공은 없었을 테고 조선의 침공이 없었다면 선조가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암군으로 기억하게 될까? 아마 조선 중기에 그 제대로 된 후손이 아닌 반계로 된 왕 중에 조선을 부응한 왕으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사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너무나도 사람을 만난 거죠. 외교적으로. 그 중에 또 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는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청나라가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됐고요. 청나라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엔 후금으로 시작했던 게 청나라로 변경되면서 엄청나게 그 홍타이지라는 일대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 그가 조선을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명나라를 먹기 위해서 조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조선을 두 번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인조란 임금이 되게 바보 같은 상황을 많이 만들긴 했으나 청나라란 나라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암군으로 될까?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끼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나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힘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만 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역사를 조금 우리가 깊이가 깊어지신다면 주변국에 대한 세계사에 대한 공부도 아마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럽들이 이제 창을 하면서 전 세계를 공격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식민지 사건들이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훌륭하게 나라를 했더라도 그 군사력에 밀려서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사를 보는 한편의 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사실은 과거의 것이고 역사가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 중에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일정한 관계로 맺어주는 어떤 해석 관점은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더 센 사람이 나온다든지 더 약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